자, 그럼 오늘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란 책과 또 저 자신이 생각하는 사름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보드잡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기술 또는 예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에리히 프롬의 The Art of Loving입니다. 과연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 준다는 것과 또는 우리말로서 밝혀낸 사랑의 본질, 사름이라는 이 두 낱말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 강의의 핵심이 이런 서양적 의미의 사랑과 한국적 의미의 사랑을 비교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프롬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랑은 본능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랑은 학습, 배워야 하는 기술입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프롬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가장 먼저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외모, 권력, 돈, 인기, 이런 것들이 저 정도면 모든 사람이 사랑할 만한 것이구나. 이렇게 사랑받는 것의 문제로 사람들이 사랑을 환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사랑할 만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국 내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랑은 운명처럼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랑할 만한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문제다. 이렇게 사랑을 받음의 문제로 보통 이해를 해왔다는 겁니다. 자, 영화 한 편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도 안 되는군요. 잠깐. A piece of bread. 여러분 잘 보시고, 지금 두 남녀의 사막에서의 스와힐리어를 배우면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두 남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 손짓, 몸 간의 간격, 그리고 얼굴 표정, 친밀감의 정도, 눈빛,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시와 같습니다. 이 영화 전체에서 끊임없이 시적인
대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Alexander. 중간중간 너무 멋있는 직기가 나와서 Yes, looking at 계속 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Is it for me? 지금 동전이 나왔습니다. you. Only half. I had a silversmith. 사랑의 증표입니다. So half is for you. 이것을 심볼이라고 불렀습니다. 심볼은 함께 쪼갠 것, 함께 나눠 가진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Wherever you are. 동전 하나를 온전히 합쳐서 그것을 반쪽으로 쪼개면 하나하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Then the other keeps the whole. 하지만 그것이 합쳐지면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서툴지만 사랑에는 Gertrude Lucy. 이런 상징성을 We are married. 행동으로도 나타내는 리추얼, 의식 같은 것이 Yes, married. 뒤따르게 됩니다. 반지를 주고받는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그 둘만의 비밀을 상징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각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청혼한 뒤에 기다릴 수 없어 사랑하는 여인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Henry? What are you doing? 네, 저 도둑처럼 올라오는 놈을 내버려 두고 How did you 오히려 pass the security? 반기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장벽을, Do all the 윤리와 도덕을 things in life.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To your death.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상대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He was very. 죄송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워오셨나요? 이 장면에서 사랑의 고백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 여인이 또는 그 남자가 자기에게 사랑할 만한,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평가하셨나요? 아니면 그런 평가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셨나요? 평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고백이라는 것은 가장 순수한 말하기입니다. 진정이라고 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상대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고백입니다. 고백은 언제나 위험한 것입니다. 고자라는 것은 희다란 뜻입니다. 색깔이 없습니다. 백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숨김없이, 거짓 없이, 남김없이 말하는 것, 그것이 고백입니다. 사랑 고백을 거짓으로 한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은 결국 우리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가치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 여러분이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셨다면 아마 사랑은 분명 이런 배움을 필요로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는
순수해질 수 있지만 그를 둘러싼 배경은 어떨까요? I shall return home. I shall speak to my father. 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아버지를 챙기러 딸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Love is lawless. 이제 몸이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져서 그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본디 하나였던 이 동전을 둘로 따로 떼어놓음으로써 나머지 반쪽을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의 의식을 거행했던 것이죠. I don't care. Do you have any idea how little a junior diplomat earns? 자, 이제 아버지는 A tent with the man. What I have found out. 딸의 결혼에 대해서 I know everything. What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knows the man is a gambler. He's accumulated significant debts.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When you started your steel mill, 들춰냈습니다. Not remains. No. why? 그리고 아버지의 Will not give my consent to this. 권위로서 This child is bad. 딸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걸까요? God's blood had nourished the red rose. Then came a wind. And catching at the boughs in envious mood, 100 thorns about his heart entwined. 가시라는 것은 양심을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랑을 배신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에 끊임없이 찔리고 있죠.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고 있죠. 네, 저 동전 하나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And the clothes of Mr. Henry Cadogan were found neatly arranged on a rock by the La River. 사막의 여왕은 그 이후에도 또 유부남과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그 비운을 지속적으로 겪어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아프리카의 전쟁을 막고 그 통합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Short note from Cadogan, which I hesitate to give to you. Gertrude, I'll leave you now. 이런 것을 heartbreak, 가슴이 찢어진다고 To keep in his 말하는 것입니다. the earth, the air, the deep.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프리카로 돌아갔더라면 또는 전화라도 한 통화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겠죠. 과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저렇게 경계를
왕창 허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앞에서 가슴 절절히 찢어지는 그 사랑을 또 묻어야 되는 이런 사랑의 충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되는 걸까요? 과연 여러분 앞에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 사랑이 기존에 사랑했던 사람들을 버리라고 강요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걸까요? 해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값이란 뜻입니다. 값이란 말은 갚아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받은 것이고 빚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고 자연이 그렇고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이 모든 것은 내게 거저 주어진 빚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인 것이죠. 누군가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나는 갚아야 됩니다. 값은 본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값은 얼마일까요? 내가 갚은 만큼이 그 값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갚으려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게 있는 반면에 갚을 마음이 전혀 없어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갚아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은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가장 자발적인 것입니다. 몇 가지 낱말을 쭉 써놨지만 사랑에 대한 정의로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스탕달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삶의 반쪽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스탕달은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는 삶을 뜨겁게 이해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많은 여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사랑을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불륜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가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륜이 가끔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띠고 나타날 때 heartbreak, 가슴이 미어지지만 그 사랑의 순수성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거나 또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humanity, 인간성에 대한 존엄을 깨닫기도 합니다. 두 편의 영화, 사랑과 영혼이란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 이상하네. 센세이셔널한 놀라운 기기였습니다. 자동 레코더가 나온 거죠. 이거 모든 지구인들이 사랑했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데미 무어의 이 장면도 많이 회자가 됐던. What are you doing? I couldn't sleep.
아마 우리가 흔히 남녀 간의 사랑을 떠올릴 때 이러한 비밀스러운 공간, 둘만의 그런 애정을 주로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기회는 흔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 사이에 완전한 믿음이 있을 때만 서로가 서로를 내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즐거움이고 유희이고 놀이입니다. 사랑이 놀이가 된다는 것은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에게 역겹거나 더럽게 느껴진다면 아마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겁니다. 사랑은 어떤 짓을 해도 서로에게 즐겁고 순수하고 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무런 편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랑에도 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지켜야 할 만한 윤리적인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다음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서는 해서는 안 되는 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을 해도 되지만 그를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일만큼은 끝까지 유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둘이 달콤한 사랑을 나누던 시기에 불행이 갑자기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결말 속에서 남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영혼으로 고스트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이승에 머물면서 영매를 통해서 자기의 아내이자 친구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He found out the Carl was laundering money at the bank. Now this guy Carl is dangerous. I'm telling you, he tried to kill me. He's gonna try to kill you too. You are in deep, deep trouble. You're doing this to me. 자, 우리는 이러한 영혼이 This to me. You hear me? Word? 어떻게 This to me. 거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또 영혼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손 치더라도 그 영혼이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애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억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아까 심볼이라고 하는 함께 놀이했고 함께 나누어 가졌고 함께 공유했던 가장 유치하고 가장 순수했던 기억, 둘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둘만의 비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마음과 몸과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 없이 사랑할 수 없고 마음 없이 사랑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동전의 한 반쪽처럼 합쳐져야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그 둘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만 그들은 사랑의 이름으로 실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존한다는 것은 나아간다는 것이었고, 나아간다는 것은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목표는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It's the gray building right across from the post office. 요 뒷 장면들은 We'll be waiting. 영혼으로 있는 이제 쌤이 So what do we do now? 자기 여자친구와 Just 이렇게 wait. 만져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대신 채워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양한 규정들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것을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깝다는 말은 우리말 가운데 아주 매력적인 말입니다. 가장자리 또는 연못가라는 말 속에 가가 있습니다. 테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는 근본적으로는 금을 그어놓은 자리를 말합니다. 가깝다는 것은 그런 가장자리, 테두리, 울타리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가를 없앤다는 뜻이 가까움입니다. 우리에게는 몸도 하나의 벽입니다. 실제로는 마음도 벽입니다. 서로가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그 마음 때문에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또 몸 때문에 안 되고 관습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신분 때문에 안 됩니다. 사랑만이 그러한 수많은 장벽들을 허무르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내 인생의 모든 것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평가하긴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사랑을 아끼는 것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사랑의 두 모습을 잠깐 모습으로만 보겠습니다. 동물도 사랑합니다. 식물도 사랑할 줄 압니다. 우리는 모든 연령대,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녀가 떠나면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죠. 까미는 그것을 무대 장치가 무너진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연기하던, 내가 살아가던, 내 모든 삶의 의미가 되었던 하나의 기둥, 그것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실패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의 차원에서 보지 못하고 교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인간이 소외되는 시대라고 봤습니다. 사랑의 왜곡은 결국 사람이 이 세계로부터 소외된다는 그 사실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존 철학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사람의 실존,
사람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에릭 프롬의 관점이고 일반적인 관점은 아니겠지만, 세 번째로는 결혼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사랑의 목적이 결혼이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의 강력한 본디지, 어떤 끈이라고 이해한다면 사랑은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유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에릭 프롬의 사랑 개념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사실 이것보다는 이건 이 책이 있으니까 사랑의 기술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알려지지 않은 우리말 사랑 개념을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가치이다. 이렇게 프롬은 봤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과연 사랑이 최고의 가치일까요?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을까요? 그래서 최고라는 이 이름 자체는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럿 있을 때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추구해야 할 수 있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높고 다른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프롬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에릭 프롬에서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는, 사랑은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존 문제를 찾고 계실 겁니다. 무엇이 실존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걸까요? 자, 실존이란 말을 버리고 나면 문제가 좀 쉬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에 있나요? 이게 바로 실존, 나가섬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나왔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 혼자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여럿이 함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실존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처럼 신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뿐인 나, 욜로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런 개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프롬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주, 자연, 신에게로까지 무한히 확장되는 사랑의 하늘타리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류애라는 개념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신 조국의 민족애는 퇴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 개념은 지난 200년 동안 큰 전쟁을 불러일으킨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넘어서 인류애로 나아가야 할 보다 고귀한 생명체인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이러한 강령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본질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할 만한 것이 있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말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에로 향해 나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프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방식은 미성숙한 사랑으로부터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숙했다는 것은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무르익었다는 것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리숙한 아이를 뜻합니다. 덜 자란 아이를 뜻합니다. 덜 자란 사람. 어른은 서로 다른 것들을 한데 아우를 줄 아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른의 원래 뜻은 어룬자란 뜻입니다. 오늘날 많이 쓰는 말로 하면은 섹스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란 말 속에는 성적인 성의의식을 거쳐서 결혼을 한 사람, 가장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란 말은 본디 그러한 성적인 용어였지만 오늘날에는 가장, 책임자 또는 서로 다른 것들을 한데 아우를 줄 아는 사람, 포용력 있는 사람 이렇게 외연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바로 어른스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스러운 사람은 나와 너의 구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둘을 하나로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그 결합을 통해서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서로 살림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무르익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자로는 시숙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무르익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맴돌이를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이 바뀌게 되고 해가 바뀌게 되고 결국 나이를 먹어가게 됩니다. 나이란 개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나라는 말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낳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말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무르익은 사랑은 결국 너와 나를 모두 함께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이 되는 근원이 되는, 그럼으로써 서로가 한데 아우러지는, 하나가 되는, 그로써 하나 되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서로 살림의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성숙한, 무르익지 못한 단계로 가면 새로운 단계, 어린아이 단계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배타적 사랑입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소유욕에 불타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공석,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합의를 추구하는 사람, 육체적인 사랑. 이런 사랑은 끝내 가질 수 없는 상대를 가지려 하기 때문에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뜨거웠던 만큼
그 찢어지는 고통도 강렬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우상 숭배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는, 맹종하는, 또 특정한 지도자를 우상시하는, 자신의 자유를 모두 버리고 복종의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1 더하기 1은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랑. 하지만 이 둘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 꼴의 관계로 너와 나는 하나가 된다. 이 됨의 관계로 끊임없이 서로에게 서로를 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또는 사회적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서로를 살려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이면서 둘, 불일, 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그런 관계, 일심이문의 관계, 화쟁의 관계, 서로 다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가 되고 하나 가운데서도 서로 다름을 잃지 않는 이런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사랑은 결국 하나의 더 큰 통합을 이루어가는 사랑입니다. 하나의 나무가 자라서 다른 나무들과 하나의 숲을 이루는 관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프롬이 많이 비판을 받는 대목이지만 프롬 자신은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비판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롬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성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 성격과 아버지 성격이 있다. 어머니 성격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성격입니다. 반면에 아버지 성격은 가르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성격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수도 있고 또 비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저는 이 정도가 아니고 수십 갈래 이상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이라는 양성, 이런 구분법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둘로 나뉘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여러 차원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영화가 있어서 한 편을 좀 소개하면서 또 이제 프롬이 말하려고 하는 사랑의 본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롬은 사랑의 본질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말고 살아있는 것, 또는 내가 비록 기억을 잃었을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인도 영화인데요. 가진이란 영화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가제로 영혼의 발자국이라고도 붙였는데 인도 영화를 보시면 이 두 남녀 배우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가장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틀어도 나오고 저기 틀어도 나오고 단골 배우들인데요. 연기력도 뛰어나고 인도 영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मजाक उड़ा रहे हो चला के देखो 인도식 사랑은 어떤 걸까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차를 샀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시집을 가기 전에는 이 차를 사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남자친구에게 차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영화는 아무 때나 춤추고 아무 때나 노래 부르고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신화적 상징을 담고 있는 플롯인데요. 자, 이 장면들을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이제 집을 팔았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이러한 통신 회사의 그 사장입니다. 가쁘죠. 그래서 이렇게 Wow, that's great, yeah. Congratulations. 자기 아내 여자친구에게 아파트를 선물해 줍니다. 그것도 모르게 कलेक्टर बन गए हो क्या 초청을 받았죠. ठीक 네, 아주 좋은 아파트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여자친구는 Hi. 어떻게 보답을 해줄까요? थैंक यू एक सेकंड 네, 앞으로의 미래를 상징하는 반판입니다. तुम्हारा पहला कदम है ना इस घर में इसे मैं हमेशा हमेशा के लिए कैद करना चाहती हूँ 여기도 동전 얘기가 나오는 셈이죠. 인도에서는 남녀가 이렇게 함께 평등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제 평등한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좀 미리 봤더라면은 결혼하기 전에 봤더라면 저도 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 것만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상징성은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라면은 끊임없이 만들어 가서 하나의 사랑의 역사, 사랑의 기록을 남기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기쁨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고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준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준다는 것을 제각각 이해할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면 가난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 분류가 아니고 프롬의 분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의 의무로, 봉사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프롬은 준다는 것을 생산성의 관점에서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넘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줄수록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성서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주는 사람이 더 능력이 큰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많이 주는 사람과 많이 받는 사람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롬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면 그도 진정으로
사랑으로 되돌려 줄 것이다. 오늘날의 이런 믿음이 좀 깨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되갚음을 받으면 우리는 사랑을 주는데 망설임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관계는 이러한 고리 이것이 끊긴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랑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계산적이 되고 또는 상대를 의심하게 됩니다. 자, 준다는 것은 결국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줌으로써 그도 나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를 주게 만드는, 그래서 서로를 줌의 관계로 묶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롬의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일으키는 힘이다. 근데 이런 정의는 사실 좋은 정의는 아닙니다. 동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도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랑의 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책에서 좀 보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만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활동이다. 이게 이제 영어로 active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액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가 하는 어떤 몸짓, 이것이 액션입니다. 감독이 액션하면 배우가 어떤 활동을,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것이 액션인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어떤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활동입니다. 우리말 번역어가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지는 못한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참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의 이런 활동은 뒤에 이제 쭉 열거를 해 드릴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열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능동적인 감정이고 또 하나의 활동이고 또 무엇인가를 참여하고 해내는 힘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랑의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호, 관심, 책임, 그리고 존경과 지식,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프롬이 말하려고 하는 사랑의 활동의 아주 중요한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로는 한데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실천에 덕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에리 프롬은 사랑을 일종의 기술로 보고 있는데, 그 기술을 닦아나가는 방식은 훈련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가는 어텐션, 이런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닦아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종류의 사랑이 좀 낯설어요. 그래서 이제 프롬이 말해주는 사랑과 제가 이해하는 사랑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즘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퓨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우리 숙명여대 가야금 합주단이 비보이와 협연을 한 것입니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
캐논 협주곡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옛 것과 새 것을 한데 아울렀을 때 우리는 현대성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보다는 옛 것과 섞여서 또 새 것과 옛 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융합됐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감동 또 새로운 장르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곧 사랑에 대한 우리의 모두자비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원한 사랑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라지는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캐논 변주곡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또 춤에 대한 열정, 이런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단번에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위대한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공연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에게는, 개나 고양이에게는 이것을 공연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에게도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그것과는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사랑의 본질은 매우 복잡하고 심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에릭 프롬처럼 준다는 한 낱말로 포괄해서 싸잡아서 표현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너무 천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개념을 넘어서서 좀 우리 삶에 뿌리내렸던 그런 이제 사랑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 강의의 더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사랑이라는 이 낱말은 본디는 생각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애모란 노래로 많이 알려진 그 모 그리워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낱말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과 생각이라는 것과 닿다. 이건 지금 쓰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모르실 텐데요. 살결에 무엇인가가 닿았다 할 때 닿다입니다. 촉각을 우리말로는 다솜이라고 합니다. 닿았을 때 느껴지는 감각, 이것이 다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잊힌 낱말 중에 하나가 괴다입니다. 허물어지는 담을 그것이 쓰러지지 않도록 고이는 것, 이것이 괴다입니다. 어버이가 아들, 딸이 잘못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 이것이 괴다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이 곧 괴다입니다. 반대로 아들, 딸의 어버이 사랑은 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왔는데요. 자, 그럼 이제 과연 사랑이라는 이 낱말의 그물은 어떻게 짜여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뜻을 고르라면 어떤 것을 고르실 수 있습니까? 프롬이 얘기하려고 하는 뭐 뜨거움, 열정 이런 거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군요. 네? 보통 사랑하면 애틋함 또는 서운함, 섭섭함, 안타까움, 애가탐 이런 부정적인 낱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따뜻함도 들어옵니다. 속마음이라는 정도 들어오게 되고요. 또 이것이 우리가 형용사적으로 표현됐을 때 속기쁨, 드러나지 않지만 정다움, 은근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왠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예쁘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는 곱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모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했던 말들입니다. 예쁘다, 곱다, 이것은 여성다운 사랑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사랑은 괴입니다. 어버이날 괴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괴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귀엽다라는 겁니다. 귀라는 것은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뿐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것은 얼마나 귀한 걸까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모양, 그것이 귀여움입니다. 다음에 얼다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도 잘 쓰이지 않습니다. 얼러주는 거죠. 사랑의 한 행동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사랑은 아껴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사무침 같은 것입니다. 그리워하는 것, 속으로 그리워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동서양의 이러한 사랑 개념이 뒤섞여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도 있고 또는 이런 은근하고 또 어떤 그 배경적인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사랑도 있고 우리에게는 이 아끼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마음으로서의 사랑과 그리고 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런 서운함 이런 것까지도 사랑이란 말 속에 모두 포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가까이 서운한 것도 허물고 신분의 높고 낮음도 허물고 또 예쁘고 미움도 허물고 모든 것을 허물어서 서로 사이를 없애는 사이 없는 사이가 되도록 만드는 끊임없이 가까이 하려는 마음 이것으로 사랑을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경계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롬이 얘기했던 나 자신으로부터 이기주의적인 내 몫부터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 나와 너 그리고 그들까지 또는 인류 전체로 경계를 확장하고 넓혀나가는 넘어서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서는 나가서고 들어서는 끊임없는 벽 허물기의 과정 이것이 가까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실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논의가 진행되는데요. 제가 이런 논의를 하다가 결국 우리말로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좀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하나의 층위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 단계인데요. 앞에서 얘기하는 남녀 간의 그 강력한 사랑, 타오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일단 끌림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테고요. 남녀 간의 끌림 또는 부모 자식 간에도 끌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싸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서로를 감싸주는 그 안에서 이제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애틋함도 있고요. 그때 떨어지면 서로 그리워하고 간절하고 또 속타고 애간정을 끓이는 이러한 신체적 사랑에 가까운 감정적 사랑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사랑에 빠져들어서 또는 특정한 어떠한 관계로 빠져들어서 모닥불처럼 타오르는 관계가 되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에게 끌리고 함께 타오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런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이제 그것이 좀 더 발전돼서 한 단계 높아진다면 닷사랑, 사맛사랑, 아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됐던 사랑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열심히 찾아보시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가면 어버이와 같은 헌신, 그래서 이 사르다, 자신의 생명과 목숨과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시간을 사르는, 불사르는, 상대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불쏘시개가 되어주고 이런 불의 재료가 되어주는 이런 굉과 사름으로까지 우리의 이 사랑의 갈말들을 배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은 이런 큰 순서를 가지고 우리말을 가지고 또 소개할 수도 있겠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랑이 서양에서 이해된 사랑을 좀 우리말로 옮겨본다면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 중요한 낱말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신화이기도 하고요. 화사를 들고 있습니다. 또 플라톤도 에로스 신화를 창작했습니다. 에로스는 추구한다, 쫓는다 하는 뜻입니다. 에로스, 사랑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뒤쫓게 됩니다. 에로스는 그러므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벤, 뒤쫓는 것이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만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다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해지면 필로소피 할 때 필리아가 나옵니다. 필리아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사랑입니다. 우리말에는 정확히 대응되는 말이 없는데요. 필로소피아 그러면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혜란 말은 우리말로는 슬기가 되니까 슬기를 사랑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사랑은 필리아입니다. 필리아는 자기 삶을 살아갈 때 길라잡이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음악을 반려자로 택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평생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 목표는 무엇인가요?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에로스는 내 바깥에 있는 어떤 것, 아직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뒤쫓는 거라고 한다면 필리아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필리아는 내가 꿈을 실천해 간다.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를 이루어 간다. 이게 필로소피아의 뜻입니다.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우리말로는 버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벗이란 말은 모닥불에서 함께 타오르는 그 나뭇가지들이 여러 개를 모아서 모둠으로 불꽃을 피울 때 그때 타오르는 불꽃을 벗이라고 합니다. 벗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빛으로 바뀌는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필리아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삶의 길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모아가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유학식으로 표현하면 고종명입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필리아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가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말들은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어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아낌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베품. 우리말로는 gwem에 해당됩니다. 어버이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아들,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돌봐주는,
베푸는 사랑, 그것이 괸입니다. 요거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이제 어질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베품도 사랑의 한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이렇게 사랑의 다양한 종류와 단계, 그리고 총체적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여러분에게 낱말 풀이가 수준에 머물겠지만은 이 정도 낱말을 두는 것만으로도 사랑의 갈래를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그 본질은 사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른다는 것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곧 어둠을 살라서 빛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살아나감의 근본적인 방향과도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에릭 프롬의 사랑 개념을 좀 소개하면서 서양에서는 사랑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가 됐었지만은 우리말로는 이제 걸음마를 뗐다. 우리말로 사랑의 이해를 갖추는 것은 걸음마 단계이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사랑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사랑에는 비극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비극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사랑에는 결단코 비극이 없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